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간사 이학뉴스 강현무 기자입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 기자단이 마련한 합동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면택 후보의 경우 아시다시피 금일 경찰 조사로 인해서 설명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각 후보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로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의사사회가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차기 의협회장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후보님들께서 현안에 치여 선거운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이 남겨두고 진행된 합동설명회인 만큼 모든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동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의학신문 김영희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각 후보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3건의 공통질의, 2건의 개별 질의로 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플로어에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종소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종소리가 들리시면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순서는 아까 후보님들끼리 합의 보신 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각 질문대로 이제 순서를 돌려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KMATV에서 설명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그 정면의 카메라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상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각 후보별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차기 의협회장이 왜 자신이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순서는 기호 순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박명화 후보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박명하입니다. 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고 저는 서울시 의사회장과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허 정지, 고발, 압수수색, 그리고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그리고 다음 월요일인 3월 18일에는 3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엄중한 상태에서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신분으로는 비대위를 이끌어서 이번 의대생 전공의의 저항운동을 이끌어야 되고 또 가능하게 된다면 협상 등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어서 42대 회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5월 1일부터는 의협회장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준비 기간도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듯 비대위 연속성에 따른 이번 저항운동의 마무리 그리고 이어짐 그리고 42대 회장 후보로서 당선되었을 때는 협회장으로서 준비 기간의 한 달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장에서부터 회장까지 그리고 또 각 직책을 맡았을 때 모두 성과를 낸 그런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택치료 서울형 등 모든 활동에서 회원들께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회장, 성과를 만드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협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예측 가능하고 검증된 의협회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소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숙지하고 살아야 되는 제 과거 때문에 지금 여기 회장 선거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논란이 있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회장 선거 나올 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회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까지 이 유권자들인 회원들께서 이번 회장 선거 때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거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를 선택하지 않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수호의 파워와 주수호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나설 때와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의 투쟁에 이 한 몸 다 바쳐서 회원들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수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과 저희 소개는 논하드린 팜플렛과 책에 있으니까 준비한 원고를 간단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속고 있습니다. 집단 반이성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지금 무너지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겹겹이 싸워왔으나 고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번에 근본부터 고칠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동상이몽격으로 자주 언급하는 의료개혁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우리 의사들이 앞장서서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은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28차례 의대 증원 논의했다고 하고 이제 와서 대표성을 부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의협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의협을 바꿔보려고 출마했는데 예상치 못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국회 8년 포함 그 전후 10여 년간 정치권에 몸담았던 저 같은 사람의 의료계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작년 여름에 출마를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재앙적 사치를 맞았다면 아마 출마 안 한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할 뻔했다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저는 지금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계 혁신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실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배부해드린 팜플렛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정운영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기호번 정운용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은 첫째 정책 역량, 두 번째 소통 능력, 세 번째는 다양한 투쟁 경험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과 토론해서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라는 것은 현재 의료계의 당면 과제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서 대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회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 의사들과 다양한 동료 의사들과 다양한 의료봉사를 해왔고 나아가서 시민사회 노동계와 함께 사회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서 중대한 약점들을 이때까지 노출해 왔는데 이런 데서 제가 가진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쟁 경험입니다. 전공의 때 전공의 대표를 2년 동안 하면서 파업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가두 시위 그런 걸로 해서 재판받고 벌금도 받았지만 이런 다양한 투쟁 경험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이런저런 투쟁을 할 때 저는 사람들을 대우의 통일 단계를 이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누구를 앞에 세우고 누구를 뒤에 세울 줄 알고 나아가고 물러날 줄 압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협상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투쟁 경험에서도 제가 앞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의협회장 후보로서 제가 가진 장점입니다. 다음 순서인 후보자별 공통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기호 2번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기호 2번 주소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의협과 별개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협 선배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전공의를 보호하고 함께 단합해 성공적인 투쟁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나 앞으로 내부 단합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2000년도 얘기 저한테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의학분업 투쟁 때는 어쨌든 간에 당시 그 의쟁투와 그러니까 의쟁투 그 중앙위원들 내에는 전공의도 있었었고 전임의도 있었고 모든 직위 다 있었었고 어쨌든 상당히 그 잘 조화롭게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아마도 그 사대학법 투쟁 과정에서 전문 과정에서 그 전공의들의 의견과 배치돼서 집행부가 아마 그 종료 선언하면서 많이 신뢰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그런 깨진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요번 우리 비대위 첫 번째 회의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통과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중요한 행동, 마지막 행동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시작한가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제가 그걸 주장해서 그걸 통과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전체가 같이 시작했던 건데 누구 일부만의 결정으로 이런 큰 움직임을 깰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회원 투표로 시작을 하고 전회원 투표로 종료한다는 거를 이미 결정해 놨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의사협회 회장이라든지 의료계 그 투쟁체의 대표는 그 대표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그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체 의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그 의견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성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 데 대해서 선배 의사로서 젊은 의사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4년 전에도 올해에도 의사 대표는 책임지지 않고 젊은 의사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행히 신뢰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집단 행동이 아니라 개별 행동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따로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함께 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도 참여했고 권리대회 등에서도 젊은 의사들 모두 함께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젊은 의사, 후배들이 걱정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우리 의사들이 기존 의사들이 사태를 마무리시키는 그런 일을 걱정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입니다. 신뢰 회복을 하는 길은 한 가지, 집행부 내에 젊은 의사들을 많이 넣는 구조 개혁을 하겠습니다. 젊은 의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자 공약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우성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전공의들이 선배 세대와는 사고방식도 행동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은 전공의 특별법 이후 세대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기는 하지만 많이 줄어든 조건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는 것,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전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시간을 다시 더 길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런 길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의사는 더 늘어나야 한다는 조건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주변에 다양한 의사 아닌 직원들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서 일한 장점을 가진 선배들은 그렇지 못했죠. 상하관계에서 일을 많이 했죠. 그런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한국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부만 했거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한국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투영되는지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또 잘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기본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런데 의사협회든 어디든 모든 조직은 남녀가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노장청이 잘
화합해야 됩니다. 화합하고 구성도 잘 맞아야 되고요. 그래야 발전하고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의 그 의협 회무와 또 대의원회의 지분을 더 늘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낼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의혹과 별개로 투쟁에 나서고 있고 이게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시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이라는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바로 당일인지 그 전부터인지 전공의들의 정의롭고 개별적인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공의협의회와 비대위는 굉장히 소통을 잘 하고 있고 단결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학생들도 우리 의협 또 서울시 의사회 선배 의사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5차례에 걸쳐서 전공의 의대생 또 수련병원장, 의과대학장 또 개헌과 구의사회 회장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였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맞습니다. 선배 의사들에 대한 그런 의구심 또 약간의 좀 현상과 겹쳐져서 분노. 그렇지만 그분들을 제자와 후배로서 아끼고 지킨다는 선배 의사 선생님들, 특별히 이제 수련병원장님, 또 의과대학장의 말씀을 듣고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선배 의사 기성세대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어저께 수사에서도 제게 그랬습니다. 비대위가 교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했고 그 자료를 갖다가 찾는데 2월 7일자 청년의사 기사를 제시해서 그쪽 수사 담당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미 2월 6일 당시에 비대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자발적인 행동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집행부의 젊은이사 참여를 늘려야 되겠고 젊은이사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되겠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진짜 이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 등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액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투쟁의 의미가 상실된 가능성이 있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새로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4번 박인수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 2번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투쟁의 의미 그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투쟁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투쟁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냈고 관철시킬 것입니다. 스스로 투쟁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입니다. 의협의 대국민 홍보와 정치권 압박, 해외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등을 지속하되 결국 2,000명 증원을 확정한다면 그리고 의대 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까지 고집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추위에 보루인 개원의 교수 봉직이들도 모두 개별 사직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유도한 의료 대란을 멈출 때까지 사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협회장 한 명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를 시작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애초부터 1도 없이 오로지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까 하는 초조함, 조바심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의사를 악마화,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일으킨 총선용 소동일 뿐입니다. 이에 따른 의사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데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뉴스를 텔레비도 키기도 싫어서 요새는 뉴스를 유튜브로 보는데 갑자기 광고가 뜨는데 평소 하던 광고와 다른 광고 같아서 이게 광고가 뭐지? 왜 갑자기 내가 채널을 안 바뀌었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나오지?
하고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광고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이게 광고가 뭐냐 하면은 PA 간호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게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 보건의료 기본법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저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라는 게 그 보건의료 기본법인데 한 번도 지키지 않다가 이번에 다급해지니까 이 법을 꺼내서 간호사들 PA를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무차별로 뿌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운영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새로운 전략 수립이 주요한 과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계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이 강대강 대치가 특히나 오늘 교수님들이 그 사직 여부를 결정하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6년도를 신경 쓸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의협 비대위 입장에서 보나 조금 결이 다른 저희 주장으로 보나 지금 방식의 의대 정원은 현재 한국 의료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았고 의사들의 부담도 윤석열 정부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협상이 시작되고 복귀해서 진료를 재개하고 학생들과 전공의들도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정원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어떤 의미겠는가?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뜻으로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후에 정원 숫자는 의사들의 손을 떠나게 될 겁니다. 국민들 손으로 넘어가겠죠.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집단 행동이 여러 달 동안 만약에 더 끈다면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거나 아주 영악한 나쁜 놈이 될 거고 의사들도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집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더 끌고 가게 된다면 의사들이 이제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거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나서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다음 박명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향후 10년 이상 저희의 올바른 정책을 위한 저항 운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큽니다.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은 자발적으로 개별적인 휴학과 그리고 사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분들의 지금 생각은 너무나 굳건합니다. 절대 이런 올바르지 못한 정부의 정책을 그냥 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1년을 쉬겠다 하는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쉬는 게 아니죠. 전공의들이 만약에 3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뭐 1년을 쉬는 거가 되겠지만 1, 2년 차일 때에는 그 여태까지 받았던 수련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을 걱정하고 있지만 곧 1, 2주 있으면은 교육 대란이 올 것입니다. 국민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90% 가까운 찬성 여론이라고 하였지만은 최근에 연합뉴스나 갤럽에서 보면은 거의 반반 수준으로 왔습니다. 48대 47,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 정부가 강행 처리한다면은 그러면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되고 본안까지 가서 저희가 꼭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2월 6일 발표 후에 한 달여 지났습니다. 국민 여론을 돌이키기 위한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만약에 42대 집행부가 된다면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돌이키게끔 해야 될 것이고 전공의 학생들 또 개헌가가 모두 참여하는 단기간의 투쟁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끌고 가는 투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소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네오버가 다 비슷한 게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투쟁이 마지막 투쟁이다.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4대 그 필수의료 패키지를 막지 못하면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현재의 굴곡진 대한민국 의료제 내에서는 실제로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하고 실제로 필수를 하겠다는 포기한 의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현재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재의 상황이 하루 이틀 내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의지들이 굳건하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여러 차례에 걸쳤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의 문제들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오진에서 인한 거기 때문에 그 오진에 의한 처방인 의대 정원 증원은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멜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거고 이 멜프랙티스를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환자가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다시 투쟁이 가능하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투쟁이 중요한 거고 이번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열기가 자발적으로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3월 3일 날 있었던 집회 때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3월 2일 밤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고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생각만큼 각 시도나 시군구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회원들이 많이 안 오는 거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의도로 오면서 많은 회원들을 만났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의대생의 학부모였었고 또 상당수는 전공의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인 회원들이 물밑에 들어왔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의사협회 내지는 의사단체에서 회원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현재 투쟁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그 당시 그날 집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투쟁에서 기필코 승리해야지만 되고 그 승리를 하지 못했을 그 이유 상황에서는 뭐 상상도 할 필요가 없고 상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의정 관계가 냉각 상태고 정부는 의사들의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즉, 새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정치권과의 대관 업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 의협을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괄 범위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의협이 대표단체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의료에 대한 식견 자체가 부족하거나 천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료들은 넓고 깊게 아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이른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협이 대표단체는 아니냐 하는 그런 관료의 말은 영혼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들을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이때까지 의협의 이른바 퍼블릭 어페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후원하는 것, 그런 것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무식하고 천박해서 의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어디서 특히 잘 보여주나 하면 공공병원을 만드는 데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근데 공공병원에까지도 돈 벌어라 돈의 논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은 돈을 쓰려고 만드는 것이고 손해를 보려고 만드는 것이지 돈 벌려고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공공병원 설립 자체가 무산되죠. 그런데 공공병원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민간에서 환자 보고 또 어떤 이득을 얻는 데서도 사실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의사들도 그렇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이
의사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논리를 전개하면서 폭이 넓지 못하다면, 또 보수적인 사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을 못하면서 보수화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의료정책연구원의 활동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폭을 더 넓히고 엄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박명호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의협을 의사들의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00명 증언을 밀어붙이기 위한 생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순간 현재 이런 무모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책임자는 문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협 패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정부는 새로운 집행부와 소통을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협이 대표단체로 인정 못하게끔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의협의 일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봉직이, 개원가,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의협으로 단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역이 특정 개원 의사들이 의사회가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협의 리더십을 가지고 의협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협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대협력 파트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역 없고 능력 있는 그런 임원으로 대정부 대관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캐비넷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소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대정부 협상력과 가장 투쟁력이 높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의료계 내 모든 회원들이 모든 직역이 인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장 선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회장 선거에서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가장 높은 득표율 회장이 당선되는 순간 의료계 리더십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확보된 리더십이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의협 회장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의료계 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만약 회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의료계 제 단체장들을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압력도 이럴 겁니다. 앞으로 의협을 바이패싱해서 절대로 정부와 정치권과 상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할 거고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의협을 바이패싱해서 산하단체나 다른 단체를 만날 때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것이다. 의협이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고 협의할 수도 없다. 우리 의사회원들도 모든 직역도 의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부와 정치권과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협상력이고 투쟁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이 이번 의협회장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권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하셔서 역대 어느 선거랑 비교할 수 없던 높은 투표를 보여주시고 그 투표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적절한 후보인지 잘 판단하셔서 전략적 투표로 높은 득표율로 회장을 당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인수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입으로 자신이 의협의 대표성이 없다고 하면서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의 독단적 추진을 통해 의사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표 단체로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표성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 회원이 정하는 겁니다. 현 상황에 다른 주제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의협을 대표단체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비굴한 마음으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제 공약 중 하나인 의사정당을 추진하여
동등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는 더 이상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거대 양당의 추악함, 거짓말, 반인권적 태도, 반이성, 반지성, 음모를 지겹게 보아왔고 더 심각한 것은 이번 22대 국회 총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 더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회가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이 도피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직이 마치 방탄용이 되어가면서 국회의 질이 떨어지고 국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국회의 기능이 저질 싸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많이 국회에 가야 됩니다. 예,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하려면은 의협에 의사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다 투표를 해야 되고 총선에서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후보자별 개별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별 질의는 각 후보님들께 다소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보님들께 제기되는 억측이나 오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기호 1번 박명호 후보님부터 돌아가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명태 후보님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면 합의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의료계 내분을 조장하고 협상에 차질을 빚어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명태 후보께서 이 자리에 정운영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 같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고 이런 취지로 했었고 나머지 두 분 박윤수 의원과 주소 후보께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는 이명태 후보와 제가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의혹 제기가 의료계 내분을 조장하고 협상에 차질을 빚어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사항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연합 협의체,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했던 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집행부는 의료연합 협의체가 필수 의료 등 또 전공의 처우에서 등 긴급하게 해야 될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구사 의정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로 정부가 인식해서 바로 원격 의료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원격 의료 그대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그냥 진행이 됐고 의대 정원 문제도 진행됐고 집행부에서는 의료연합 협의체를 의정 협의체로 인식하고서 그 자리에서 논의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보정심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했고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구사 의정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를 요청했던 거고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생각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과정에서 의사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거나 정부는 감히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등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어났고 후보의 언론 브리핑 때도 논란이 일으킨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직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의협과 점점 괴리가 있는데 당선될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 박명아 후보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갖고 그거는 채에서 빼주세요. 제가 의협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이면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어쨌든 이런적인 모임 공동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고 공동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면 합의했다고 제가 이의제기했던 적은 없다는 건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다면은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것을 발언한 것은 이면태 후보였고 저는 이면 합의했다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저도 기억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 후보님 말씀하신 데 죄송합니다. 뭐 답변 드릴게요. 오늘 4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의사를 때리면 표가 되고 의사를 안고 하면 표가 떨어진다는 걸 소위 보수 진보 좌우 구분 없이 모든 정치권이 믿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며 실제도 그렇다는 게 힘들어도 극복해야 할 대한민국 의사의 과제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 진보 정당이 있냐는 변론을 하고 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답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의사를 재벌과 부자로 대체도 똑같은 얘기다.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 의사들이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그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모든 국민들로 지지받을 수 있는 집단인 될 수 없다는 게 제 현재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대국민 여론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면은 국민들이 의사들 편이 될 것이다라는 건 허황된 꿈이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아놨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그랬고, 처음에 이제 예전에 그 투쟁할 때도 그랬었는데,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런 신문 광고 누가 국민들이 보겠느냐. 저런 신문 광고 내봐야 국민들도 반감만 오는 거 아니냐. 왜 조금 더 세련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못하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홍보를 했던 겁니다. 의사들이 단결돼야지만 그 힘으로 대국민 홍보도 가능하고 대국민 투쟁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국민을 향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의사들이 힘이 많이 모여져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 양비론까지 가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언론에서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라는 이런 양비론적 시각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의사들이 힘을 더 뭉쳐서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다시 한번 본에 설명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줄 수 있는 단어 사용이라든지 그 잘못된 어휘 선택 같은 것들은 저도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 회원들도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 그러한 국민들로부터 반감할 수 있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인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쪽 대관 라인의 확실한 강점과 함께 국회의원 당시 이루지 못했던 의료 개혁을 의협회장이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극복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건 시작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자분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타임에서 꺼주시고요. 단점이 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게 뭐죠? 단점이 뭔지 예, 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질문을 이해를 해야 답을 하죠.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람이 의협회장 하겠다는데 국회의원 했다는 경력이 단점이 된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뭐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만들어낸 분이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알았어요. 이제 걱정이 뭔지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불안이랄까?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네네. 답변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 애당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얘기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당을 살리기는 거는 두 번째고 지역 주민이 먼저고 제일 먼저는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근데 어차피 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지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의 거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정말 국민한테 나쁘다 하는 거는 저거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색을 지워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사실 저는 어느 당하고도 다 친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친했고 그중에 많이 통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으면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료개혁을 국회의원 때 못했던 의료개혁을 의협회장으로서 할 수 있겠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반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놀라운 게 제가 8년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재선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의사분들이 제가 국회의원 한 거를 모르고 심지어 알아도 그냥 비례 한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비례와 지역구는 하는 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지역에서만 2번을 했고 비례는 사실은 지금 비례가 굉장히 퇴색돼 가지고 타락되고 오로지 지역구를 얻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저는 비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이 지역이었고 저는 의료계에서 밀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의료개혁은 하면 좋지만 그게 저의 1차 목표는 아니었고 지역 민원 3가지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지역 민원이 중요했고 당내 정치에 관여했고 3번째가 정책을 쓰는 건데 정책으로 제가 쓴 법안이 8년 동안 287개인데 그중에 대략 40%가 보건의료 관련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안은 저기 앞에 책을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의평호흡법 이번에 의대 만드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의평호흡법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덕성 교수님과 그다음에 공소시효 의사 자격 정지 공소시효 5년 저 다음 질문 답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 폭행 방지법 4개나 썼고 법안을 정말로 중요한 법안을 많이 썼는데 의료 개혁이라는 거는 어느 한 국회의원이 한 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문을 가지실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 추진해야 되지만 제가 8년 동안 이 지역구 특히 그 폭납 토속 문제를 가지고 8년 동안 끈질기게 문화재청과 싸워서 결국 마지막 의회 본회의에서 이거를 통과시킨 거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알게 모르게 제가 의료계 민원을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그거는 증인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보건복지에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제가 할 때 그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 문정민 의원 2사람이나 있는데 제가 저까지 거기 가는 거는 낭비고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회에 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경찰병원에 아주 심각한 페널티도 제가 막아줬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비례는 아니지만 보건복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증거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정은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의협을 권익단체를 넘어 민주적 전문가 단체로 변화시키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의협 미션을 보면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회원 권익과 공약이 상충할 경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예. 다른 데서 해놓은 근사한 말 중에 큰 장사꾼은 당장의 임원보다는 사람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협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살펴보면 한바닥 전체가 정부의 압박과 대응해서 의사협회가 투쟁한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악법 저지 투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권익 투쟁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권익을 위한 투쟁을 많이 했죠. 무려 대정부 투쟁입니다. 대정부 투쟁은 때로는 팔도 날아가고 목숨도 날아가고 하는 그런 투쟁 아닙니까? 한 나라의 최고 강력한 기구와 투쟁하는 건데 그런 투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결과는 국민적 불신이죠. 국민적 불신 아닙니까? CCTV법과 의사면허법 그리고 최근에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이 그 결과입니다. 물론 그거는 사회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 전적으로 의사들의 책임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좁은 이익에 매몰된 권익투쟁은 한계가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은 더 넓고 크게 시야를 넓혀서 크게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제가 주장한 의료개혁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사의 권익도 지킬 수 있다. 환자의 권익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그 속에서 의사의 권익도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아주 원론적이고 이상주의 같은 소리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것이 더 적극 제기돼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과 근익은 서로 일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개별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주소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심평원 심사제도 개선, 의사노조 설립을 통한 파업권과 단체 교섭권 쟁취, 수가 정상화 및 수가 결정 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약 상당 부분이 의료계에서 악법으로 지적됐던 것들이고 이를 고치기 위해선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대대적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투쟁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노련한 협상력이 필요한데 후보께서는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승리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신하셨습니다. 투쟁뿐만 아니라 협상에서도 준비되셨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가 투쟁은 아니거든요.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마지막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투쟁만을 위해서 회원들 앞에 선동하고 강성발하는 것으로 오해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투쟁은 협상을 위한 협상을 위한 단계고 투쟁력이 세져야지만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의학분업 투쟁 때도 투쟁을 하는 한편 협상을 매일 해왔었고 그 협상의 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의협 공보회사를 할 때라든지 의협 회장을 할 때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뭐 자랑 같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무수한 억울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정부 여러 인사들을 만날 때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만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위원을 만날 때 기자를 대동해서 가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행위를 절대로 안 했어요. 왜? 언더테이블에서 하는 협상들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더테이블에서 하는 협상이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되면은 그분들과의 협상이 나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협상이라는 게 비공식 협상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비공식 협상을 통해서 협상 재래를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공식 협상에서부터 협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인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과거 의협 집행부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회에는 여러 차례 참석을 하셨고 이를 선거에 의식한 유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섭섭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제 기억으로 평생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판을 하고 해명을 부탁하는데 해명이라는 거는 뭐 잘못했을 때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전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데 문제는 전에 집회할 때는 안 갔고 왜 최근에는 갔냐. 때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제가 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집회로 가야 되고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안 가고 그건가요?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젠다에 따라서 집합한 거고 요 전에 거는 제가 저런 거는 전에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집회면은 안 가는 거죠. 때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로 안 간다고 했다가 가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뭐 해명을 해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정치적 부재, 의협의 정치적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국회의원 사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집회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미 뒤집어진 운동장에서 정부 의견만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전달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위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강구할 거고 저는 특히 외신 기자 관련 국제기구 제소 등의 제소하는 방식을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운용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약과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을 보면 의협회장보다는 국회의원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선의 목적으로 이를 선거를 하고 싶은 건지 후보께서 추구하는 이념과 방향성을 알리는 선거를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선거에 직접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장은 좀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단독 출마해서 단독되고 또 뭐 비대위 이런 거 만들어지면 비대위원장 하면서 대표가 돼서 투쟁을 이끌고 이런 거는 해봤는데 선거에 나온 거는 처음이네요. 물론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회장 후보가 작성한 공약입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동료의사 300여 명과 꾸준히 토론하고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개혁을 하려면 의사협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공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선거에서 현재 의료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도 옳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좀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공약들이 의회회장 선거 후보 회장 선거에 적절하냐? 저는 아주 적절하고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너무도 많은 회원들이 현재 의협에 관심이 없다. 회비는 내지만 선거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또 의사 전반의 정서가 국민들의 요구와 간극이 큰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되자라고 이렇게 공약을 낸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대안을 내는 것, 토론의 장이 크게 열리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면 마땅히 후보는 그런 것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명화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법을 안다고 항상 말씀하시고요. 지난해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 당시 간호법 저지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투쟁력이 약하고 41대 회장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 집행부와 또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지 회장이 당선될 경우 현 정부와 투쟁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법 비상대책위원회 때 투쟁력이 약해서 실패했다면은 질책을 감수하겠습니다만은 성공을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품 온화합니다. 올바르고요. 정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의를 향한 또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의식은 누구 못지않다. 제일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삭발을 했는데 이거 갖다가 어떤 코스프레로 이용하고자 하면은 기자들 앞에서 아니면은 이제 연단에서 그런 식의 삭발 퍼포먼스를 했겠죠. 저는 2시 넘어서 대구 토론회 끝내고 집으로 온 다음에 다음 새벽에 이제 그 수사 조사받으러 가면서 제 마음 결기를 가다듬기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깎아줬고요. 투쟁이 목적입니까? 성공이 목적입니까?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기억하는데 의협회관에서 일주일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간호법 때는 4일간의 단식과 6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외부에 나의 투쟁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를 가다듬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말로만 하는 투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과를 내고 제가 회원들보다 먼저 희생하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단에서 준비한 질문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그 앞에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메디컬 타임즈 김승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정운영 후보님께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이게 위협을 이제 존경받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이제 다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강대강대치 상황으로 이제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가 오히려 기존 그 제로 베이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베이스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전문가 단체로서의 그 신뢰를 다시 찾을 방안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일이, 의사라는 직업이 스스로도 좋은 점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면 환자의 고통을 해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 주장의 이제 핵심 내용들이 의료개혁을 해서 의사들이 좀 더 여유롭고 환자들한테도 제대로 더 오랜 시간 진료하고 전반적으로 돌봐주는 이런 진료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계획들을 발표해야죠.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깊고 넓기 때문에 금방 한 방에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되겠죠. 네, 추가 질문 있으신? 예. 저 메디팔라 뉴스 조우영 기자입니다. 그 박명화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비대위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선거를 앞두고도 다른 후보자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위원회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박인숙 의원님. 예. 대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조직위원도 그렇고 합니다. 특성이죠. 우리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조직 강화하기 위해서 의대생, 전공의, 교수, 봉직이, 개헌가 다 조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제1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하자마자 그 역할을 다 1, 2, 3본부 했고 제가 잡혀 들어가면은 1본부장 순서대로 들어가시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도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2월 18일 날 세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후보들 고발되면서 가신 분들 다 똑같지만 집단 사직 또 집단 휴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체 행동 교사한 점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더 제 두 번째 파트가 그런 학생 전공의 분들을 보호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본부장께서 잘 해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정부에서는 성금 모금 못하게 하고 또 그 성금을 이용해서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이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지난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제 법률 지원 일부 시작 단계까지 갔습니다. 아마 월요일도 법률 지원 이어서 하고 또 경제적 지원 이런 거를 할 것 같습니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후보로서의 생각은 있기는 한데 제가 하는 역할이 비대위 성공 또 어려움에 빠진 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학생 전공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조직에 적합한 거는 서울시 의사의 인력을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좀 오해가 있었지만은 전화를 법률지원단 전화했더니 서울시 의사입니다. 딱 나온 거죠. 그것도 이제 수사관이 묻기는 했는데 서울시 의사에도 하냐. 제가 갖고 있는 조직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각구 25개 구의사회 또 16개 시도 의사장들하고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 성품 성향하고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하네요. 좋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언급됐으니까. 네. 네, 발언하십시오. 네. 네, 박명화 후보님은 왜 본인 얘기만 하지 제가 눈에 안 띈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지. 대외 협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대외 협력이라고 반드시 밖에 나와서 그 홍보위원장은 제일 눈에 많이 띄서 맨날 언론에 나가니까 제일 열심히 하냐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외 협력은 사실은 말 못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정치권에서 접촉도 하고 있고 각단 당도 하고 있고 사실 누구를 지금 비례를 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거 떠벌려야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걸 기자회견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눈에 안 띄는 언제나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그냥 60몇 명이 왔어요. 60몇 명이 외신이 오고 그 다음에도 계속 팔로우업으로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일을 저는 떠벌리기 싫어요. 사실 성과를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꼭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듯이 그리고 사실 그 단톡방에서도 제가 많은 비난을 들어요. 왜 대외협력위원장은 뭐 똑 부러진 거 안 내놓냐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네, 저는 결과가 좋으면 됐지 제가 나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굴 만났다 누구를 민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침 제가 언급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저 잠깐만 짧게 하면서 후보님 저를 갖다가 이렇게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박연수 후보님의 역할이 외부에 드러날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음지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역할을 네. 더 하시는 후보가 있다. 네. 그런 거를 네. 저는 동질감으로 좋게 말씀드린 건데 네. 근데 여기 이제 앉은 분들 기자들이니까. 기자들은 다 이해를 먼저 했었을 것 기자들이 같습니다. 어떻게 쓸지 몰라서 박인숙은 일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쓸까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는 걸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신다는 말씀으로서 알아듣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메디컬 업자부 이주민 기자라고 하고요. 박인숙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제외하고 후보님께서 제안한 공약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공약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열몇 가지거든요. 컴퓨터를 마침 닫았는데 다음 질문 먼저 하고 제가 열어서 쫙 빨리 할게요. 한 열몇 가지 되는데. 다음 질문 있을지 몰라서 다음 질문 있을지 예. 조이협신문의 고신정 기자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리는 선거여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있으시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현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누가 의협회장이 되더라도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이제 열흘 뒤면 여기 계신 한 분이 안 계시지만 아무튼 5분 중에 한 분이 의협 회장이 되시는 건데 회장이 되시면 지금 이 사태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런 말씀 조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박인수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질문 중에 네. 과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재앙적 상황인데 회장이 된들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부가 상대가 정부잖아요. 상대가 대통령이잖아요. 의협회장이 과연 뭘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패배주의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또 득표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사실은 의협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입니다. 없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책임자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는 이제 대화의 상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선거를 빨리 치르자. 주수 후보 뭐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선거를 차라리 빨리 치르던가 아니면 뒤로 미루던가. 근데 물리적으로 빨리 할 수가 없었는데 빨리 해서 누구든 대신 리더십이 생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부도 대응하고 대통령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의협에 리더십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리더십이 생겨서 구심점으로 모여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영 후보님도. 예, 빨리 안 끝날 겁니다. 빨리 안 끝날 거고 교수님들이 가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빨리 안 끝나죠. 빨리 끝내는 방법은 그래도 빨리 끝내는 방법은 국민들이 이제 이 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쪽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협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물러나서 제대로 협상 자리를 공개적인 협상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다면 의사들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정확하게 겨누어서 총선을 심판하는 판을 만들겠다. 할래 말래 협상할래 말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약에 교수님들이 합의했는데도 안 끝난다 하면 의협 지도부는 정말로 정확하게 윤석열을 관역으로 하지 않고는 그 다음 싸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답이 없죠. 이미 양쪽 다 국민들로부터 무능하고 불신을 받는 것은 확정입니다. 사실상 판이 안 끝난다는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서가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의사들을 희생으로 해서 지지를 올리고 자기 치부를 가리는 이 계산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선거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뭐 투표율도 걱정이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거 팜플렛을 5,000부나 만들어서 이렇게 세 박스로 나눠져 있는데 한 박스도 이렇게 제대로 나눠두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엄중한 사항이 선거와 연계돼서 굉장히 좀 그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사항을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검증되고 시행착오가 없는 회장 후보 선출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뭐 다행히 제가 뭐 반장부터 또 회장까지 또 간호법 비대위원장까지 이런 의협의 조직 시스템 그리고 또 현재는 현재 비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위에서 끌고 가던 것을 투쟁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대위 성공을 위해서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친 이제 의대생 전공의 등과의 소통의 자리 그리고 또 뭐 서울 집회에 굉장히 뭐 성공을 했습니다. 100명 용산에서 집회 계획했는데 1,000여 명이 오시는 그걸 3차례 성공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 주위에 좋은 분들 인프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2대 집행부 출범해서 이 현안을 또 제대로 끌어가는 능력 있는 분들로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이제 현재 비대위가 각 후보들이 본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명택 후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약간의 우려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후보분들이 누가 협회장에 당선되더라도 각 분과의 역할은 해오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해 주셔야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또 당선이 된다면은 조직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문제없이 할 것이고 어쨌든 학생 전공의 뜻을 살피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그런 현재 전공의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후보가 적임이다 생각합니다. 주르소 후보님. 저는 위기가 기회라는 그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 지금 가장 이 시점에서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맞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투쟁 과정에서 우리 의협이 큰 변곡점이 두 번이 있다. 그게 3월 3일 집회고 두 번째가 3월 20일 투표다. 3월 3일 집회에서 만약에 예전처럼 수천 명 모이고 말았다 그랬으면 이미 이 투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 회원들의 결속력도 없고 회원들의 집결력이 없었기 때문에 첫 단추는 잘 끼인 거예요. 우리가 3월 3일 집회가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내부에서 바라볼 때도 우리 의사들의 잠재력인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 의협회장 선거입니다. 저는 의협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얼마가 되는가가 이번 투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큰 가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의협회장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예전처럼 50%도 안 되는 투표율이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당부드리는데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셔서 이 의협회장 선거가 의협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의협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축제 내지는 그러한 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동료해드리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반은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회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회장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은 무조건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후보들 다섯 분도 마찬가지지만 회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당선되는 회장은 절대로 정부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일단은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투쟁도 앞서 이끌어 나가기에 상당히 큰 힘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수 의원님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아까 사실 한 10매까지 되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협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제가 저 선거 슬로건으로 업그레이드 의협이라고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리컨스트럭션, 재건축이라고 말을 바꿨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물 부수고 이제 금방 재건축해냈는데 또 재건축하자는 얘기냐. 그 말이 안 좋다. 그래서 그 말을 안 썼어요. 사실은 재건축이 더 맞아요. 우리의 조직적인 재건축. 의협의 위상,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이번에 알려졌죠. 물론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많지만 국민과의 소통, 대국민 홍보, 이 전략적으로 해야 돼서 제가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홍보 전문가 데려다가 우리 모두 바뀌어서 국민의 마음을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은 절대로 안 바뀌고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이 우리에 대한 안티 의사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는데 4월 10일 전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누가 회장이 되건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정말 컨설팅 업체 해서 우리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게 하고 우리 내부의 조직력 강화 그리고 지금 회비를 50%도 안 내는지 50인지 60인지 하여간 많은 회원들이 의협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 몸으로 돼야지 간다. 저는 의협의 재건축이 가장 중요한 1번 이슈가 되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그렇고 또 하나는 한의에 대한 게 이제 이슈에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은근슬쩍 지금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한의사 그거를 많이 올리던데 그런 거를 막아내는데 저희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2개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의 고정민 기자입니다. 주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요. 과거의 사법 처리 이력 때문에 회원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재 지형에서 의협회장이 좀 부정적인 여론 형성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법 처리 이력 관련해서 아직 이제 후보님이 피선거권 이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입장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죄 말씀은 그만 드리고요.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 개인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개인 말고는 수사기관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데가. 왜 과연 이런 시점에서 주소에 과거 잘못된 이 이력이 나왔겠냐를 주목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협회장 선거를 나오기 마음을 좀 먹고 완전 마음을 다잡기 전에 이제 저를 돕겠다는 저를 돕겠다는 이제 천재 참모가 되겠죠. 후배들이랑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나중에 의협회장 선거에 나왔을 때 누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지금부터 접을 테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형님 잘못한 거지만 그 당시에 일처리를 깨끗하게 잘하셨고 그 이후로 자기 수양을 잘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설명하면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관을 좀 봤더니 정관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더라. 우리 의협 정관상 보게 되면은 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은 그 실형 종료 5년이 경과해야지 피선거권이 이제 풀리는 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시 이미 벌써 그래서 법률회사랑 로펌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모든 로펌에서 나온 답변은 일관됐어요. 일단 정관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 유권 해석을 맡긴다 그러면 결론은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실형을 당한 실형으로 징역을 했던 사람보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피선거권 제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헌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거 무효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00% 이긴다. 다시 말씀드려서 1년 6개월에 제가 3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1년 6개월에 실형을 받았으면은 그 후에 5년이니까 6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벌써 끝났던 거고 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치면 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징역형보다 집행유예는 당연히 형이 절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변호사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행유예가 지나게 되면 아예 피선거권이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실형 때보다 유예 기간이 짧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법적 판단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것으로 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은 처음에 저의 법률 조언을해서 법률 의견서 낸 로펌에서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선거 무효 소송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은 선관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헬스포커스 뉴스 장영식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박명화 후보님이 작년 10월 25일 이필수 회장의 임원 합의설에 대해서 나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명태 회장님이 주장하실 때 공동 기자회견을 하시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좀 납득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주수 후보님도 그 당시에 이제 이명택 박명화 후보님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당일 오전에 서명서를 내시면서 임원합의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의원회는 수임사항 위반에 따른 이필수 회장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적힌 이제 성명서를 배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사가 지금 모든 전문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이제 코멘트고요. 질문을 박인숙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율배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언짢아하신 것 같은데요. 박인숙 후보께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0여 년 이상은 그동안 의협집행부에서 했던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 좀 포퓰리즘적이고 그렇게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 내진 지적을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후보 출마를 하시고 이제 집회에 꾸준히 나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그 전과 후가 좀 다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의 이제 지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해 10월 전에 온라인도 많잖아요. 비대면 관련해서나 CCTV 관련해서나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거나 의사협회가 그동안 시위나 집회를 했던 것들은 대부분은 의사 회원들은 다 동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박 후보께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기존에 그 의사협회에서 진행했던 집회에 의사 회원으로서 참여했던 이력들을 좀 몇 번 소개해 주신다면은 그게 그런 지적이 부식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저는 그 뭐 이면택 후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관심이 없고 나는 안 간다. 혼자 한다. 그래서 사실 그 내막을 몰랐는데 오늘 좀 듣고 그러는데 집회 그것은 글쎄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집회 안 갔고 그러니까 2000년도고 2000년도에 그때 갔었죠. 그때 굉장히 집회 세게 했잖아요. 2000년도에 열심히 갔고 그다음에 2020년에 제가 국회에 관두고 그때 여름에 그때 정말 열심히 가서 제가 올라가서 연설까지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든 집회를 가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때 이거는 정말 효과적이 우리가 꼭 가야 된다 하는 거는 가고 이런 거를 왜 집회를 하지? CCTV 그런 집회 하는지도 몰랐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집회 많잖아요. 그 모든 집회를 제가 안 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정말 이거는 집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 판단에 따라서 가는 거지. 모든 집회가 나쁘다. 모든 집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all or none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일 때는 제가 집회를 못 갔고 국회를 떠났을 때 한 1, 2년간은 나는 아무것도 이제 이런 거 상관 안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여기저기 강의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 현실 의료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회를 안 가고 왜 이제 출마한다고 하면서 오냐. 그거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여태까지 모든 집회가 다 효과적인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집회는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이거는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고광성 선관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 설명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후보님들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의 탄압에 매일 수사도 받고 또 투쟁의 일선에서 마음과 마음 헌신을 다해서 투쟁해 주신 모든 분께 또 더군다나 오늘같이 후보자 합동설명에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 토론회가 마지막이 됩니다만은 오늘 해주신 대한사회 출입기자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너무나 의료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 치러지는 42대 대한사회 회장 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후보자님 중에 한 분이 훌륭한 분이 회장으로 당선되시겠습니다만은 회장 당선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14만 회원들이 당선된 회장님이 소신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 20, 21, 22일 1차 투표, 그 다음에 25, 26 결선 투표가 예정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만 회원 모든 분들이 투표에 다 참석을 해서 당선된 회장님의 성원과 지지와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하는 이런 단결된 힘을 보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빠짐없이 이번 선에 꼭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 힘을 합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